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재민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동문들이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의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문을 냈습니다. SNS에 신전 사무관의 비난한 글을 올린 손혜원 민주당 의원에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캠핑카에서 잠자던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칸의 발전기를 1시간 동안 시험 가동한 결과 캠핑카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18ppm까지 올랐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의 실적 부진을 전망하면서 주가가 급락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주요 증시가 일제히 휘청였습니다. 국방부가 일본의 레이더 조준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레이더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대통령은 광화문에 새 집무실을 마련해서 시민들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광화문에 대체 부지가 없고 비용과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다만 공약 파기가 아니라 장기 과제로 넘기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통령 임기 안에는 사실상 백지화로 보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에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1년 9개월이 지난 오늘 청와대는 공약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만 옮길 수는 없고 영빈관, 헬기장 등도 함께 옮겨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홍준 자문위원은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후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선 공약 파기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대신 대통령 관저 이전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재 관저가 갖고 있는 그 사용상의 불편한 점, 그리고 나아가서는 풍수상의 불길한 점, 이거를 생각을 할 적에는 옮겨야 되는데 풍수상 불길한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는 수많은 근거가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공약 파기에 대해 어떤 언급을 했는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사정이 바뀌었으니 공약 하나 포기한 정도로 이해해도 될 일인지는 의문이 많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 애당초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현실성이 없다는 걸 몰랐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부터 이 공약을 내세워 국민들의 기대만 부풀린 셈이 됐습니다. 이어서 신정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이전 공약을 처음 내놓은 건 2012년 대선 때입니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 논란 속에 치러진 지난 대선 때는 대표 공약으로 격상됐습니다.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경호 문제로 인해 시민 불편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경호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경호까지도 이제는 탈구류주의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1년 9개월 뒤 대통령이 경험한 경호는 후보 시절에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이에 따르는 경호와 의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대통령께서도 인지하셨고, 시민과의 소통이 오히려 시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시민들의 집회는 물론이고 접근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광화문 시대 백지화로 현실을 잘 모르고 공약을 만들었다고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학교 시절 선후배 친구들이 신 전 사무관과 관련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지 말아달라며 호소문을 냈습니다. 공무원으로 정보 장사를 했다거나 보수단체 활동을 했다는 등의 각종 음해성 소문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신 씨가 하는 주장의 진정성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 씨는 외부인과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채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뒤 잠적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입원한 병원입니다. 신 씨의 가족들은 병원 측에 신변보호와 정보보호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병원 측은 신 씨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외부인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차관이 같이 따라와가지고 어제 그러면 보람에서 여기서 못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이곳으로 병원을 옮긴 신 전 사무관은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신 전 사무관 부모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아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필요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대학 시절 친구들도 3장짜리 호소문을 냈습니다. 신 씨가 보수단체인 뉴라이트 출신이라거나 이전 정부에서 정보 장사를 했다는 세간의 소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신 씨가 대학 1학년 때부터 학점을 내팽겨친 채 야학 봉사에 전념했다며 신 씨의 순수성과 폭로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를 고발한 정부를 향해 싸움이 아닌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국면이 전환되면서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찾아가 대통령의 공식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서 시시비비도 가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일부 의원들이 신 씨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걸 의식해서인지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보도에 이미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를 찾아갔습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독선과 전횡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명하라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민간 사찰과 또 국가 채무 조작에 대한 진상을 대통령께서 나서서 규명해 주시고, 한국당은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소집을 요구하고 김동연 전 부총리 출석을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이성춘 보훈처 보훈선양국장,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5명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적자국채 발행 압박 의혹 청문회 개최 주장에 동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채 조작 의혹 진상조사단을 우리 당내에 꾸려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의원은 변호사 22명과 함께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제보자 보호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숨기기 위해 무엇이 두려워 김태우, 신재민을 검찰 고발까지 하면서 이들의 입을 막고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과장하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예,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당시 당사자들이 이런저런 해명을 내놓고 있고 청와대 역시 의견 제시를 했을 뿐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신원석 기자에게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당시 장관이었던 김동연 부총리가 어젯밤에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그 페이스북인가 여기에 입장을 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래? 페이스북 그렇습니까? 자신의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신 전 사무관이 이 김 전 부총리를 그동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39.4%로 유지하라고 했다. 또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인물로 지목을 했었죠. 예. 이와 관련해서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하기보다는 실무자의 고민과 의견도 이해가 된다면서 그렇지만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달라고 적었습니다. 속 시원한 해명은 없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KTNG 인사나 국채 발행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도 없어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문답을 나눴습니다. 청와대 외압과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여러 변수가 고려돼서 정책이 결정되는 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 또 신 전 사무관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부총리의 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기획재정부 내에서 이루어졌던 의사결정 과정이 지금 제기했던 것처럼 무슨 뭐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함께 고려되면서 결정이 됐다 생각하고요. 두 사람의 해명이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기재부나 청와대 해명과 달리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하는 당시 정황은 맞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부인하진 않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국채 조기 상환, 바이백 집행 하루 전에 이걸 취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서 일지를 만들어 왔는데요. 예. 정부는 2017년 11월 15일에 국채 1조 원을 만기 전에 상환하는 이른바 바이백을 하겠다고 공지를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바로 하루 전에 이를 취소하면서 국채 시장이 크게 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정도로 왜 그랬느냐 하는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려던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죠. 예.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바이백은 국가 채무 비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보도 참고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하루 전에 무리하게 취소를 해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립니까? 아닌 이유만 설명했고 왜 그랬는지 지금 설명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좀 따로 알아봤는데요. 문제가 됐던 11월 14일 아침에 변수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폭로했던 소위 1급 재정관리관이 보고에 들어갔다가 부총리에게 깨졌다. 이 부분인데요. 이 자리에서 부총리가 적자 국채 발행을 생각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 바이백을 하려고 해도 국채를 찍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적자 국채 발행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온 마당에 바이백까지는 도저히 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 역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맞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수가 14조 원이나 더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이백까지 포기했다.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더 많이 거친 세금, 이 세금으로 바이백을 하면 되는데 왜 세금을 안 썼느냐고 물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명확하게 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종합적인 검토 아니면 여러 변수 이런 두리뭉술한 표현만 쓰고 있어서 국민들의 의혹이나 의문에는 제대로 답을 못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신 전 사무관 고발하기 전에 이런 문제부터 좀 명쾌하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군요. 예, 신원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격한 것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손 의원의 과거 부적절한 언행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180도 달라진 태도 등이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라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신재민 전 사무관을 분석한 페북글입니다. 나쁜 머리, 사기꾼,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비난을 넘어 인격 모독적인 표현이 눈에 띕니다. 손 의원은 2015년 7월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 이듬해 5월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공개된 차은택 씨의 머리숱 없는 사진에 대해 차라리 다 밀고 와야지 쯧. 사안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외모를 조롱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고영태, 노승일 씨는 의인이라며 의롭고 용기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또 고영태 씨 폭로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였든이란 단서를 달아 신변 안전까지 걱정해줬죠. 고발 동기는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고영태 증인이 어떤 이유에서였던 본인이 억울했던 그 이야기들을 언론에 제보를 했. 반면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해서는 그 동기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신 전 사무관을 돈을 벌러 나온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계속 눈을 아래로 내리는 것을 보면 지은 죄가 만만치 않은 것 같기도 하다고까지 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후원금 18원을 손 의원에게 보내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 의원 비난글이 쏟아집니다. 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행방이 묘연해지자 해당 글을 지운 뒤 글을 내린 이유는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 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폄하를 이어갔습니다. 이전에도 손 의원은 거친 말로 자주 구설에 올랐습니다. 2017년 3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산한 거라고 말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있을 때는 북한이 만든 동물 싸움 영상을 올려 동물 학대 의혹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억센 힘과 토지를 미천으로 싸우던 곰은 기어이 또 지난해 국감에서는 선동열 감독이 이끈 아시안게임 야구팀의 성과를 깎아내려 야구 팬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홍보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던 손혜원 의원. 지금보다는 좀 새로 만든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쉽게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입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 의원이 과연 더불어라는 당명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도 수사 시작 7개월 만에 정점을 향해 다가서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오는 11일 오전 9시 반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입니다. 검찰 측은 소환 일정이 협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배려 차원에서 일주일 여유를 두고 통보했기에 출석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재임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제기된 혐의 모두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과 통합진보당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와 특정 성향의 법관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범죄 사실만 44가지나 되는 만큼 소환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을 다시 부르기로 하는 등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채비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군 장성 인사 자료를 외부로 들고 나갔다가 분실하는 바람에 면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 문건이 군사 기밀이 아닌 개인 메모 수준에 불과해서 징계 없이 면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는 객관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정모 행정관은 지난 2017년 9월 청와대 밖에서 군 인적 사항과 세부 평가 등이 담긴 인사자료를 분실했습니다.
정 행정관은 길가에서 담배를 피다 서류가 든 가방을 자리에 두고 떠나 자료를 잃어버렸다며 청와대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조사했고 스스로 사표를 내 의원 면직 처리됐습니다. 군 장성들의 개인정보 등이 불특정 다수에 유출됐을 수 있지만 추가 경위 파악이나 징계 조치는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분실된 자료가 학습을 위해 스스로 작성한 개인 메모 수준에 불과했고 2급 군 기밀이나 기무사 자료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서류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확인은 불가해 인적 사항 등이 담겼다는 본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정 행정관이 만약 고의로 자료를 유출했다면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소지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일본이 우리 함정이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주장하고 영상까지 공개했죠. 그동안 해명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던 국방부는 오늘 영상으로 강하게 맞불을 놨습니다. 4분이 넘는 분량의 영상으로 일본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레이더를 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 영상을 직접 한번 보시죠. 안형영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유튜브에 올린 4분 26초짜리 영상입니다. 우리 해경선인 삼봉호가 자초된 북한 선박을 구조하고 있는 와중에 따뜻한 물을 원하고 있답니다. 일본 초계기가 수면에 바짝 붙어 날아가고 있습니다. 광개토 대항함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느낄 정도로 저공 위협 비행이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인도적 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보낸 교신은 들리지 않았다며 당시 교신 녹음도 공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국방부 반박 영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 공개 직후 한일 외교장관은 전화통화로 초계기 문제를 비롯해 한일 간 현안을 30분 동안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초계기 문제를 국방 당국 간 협의로 풀어나가자는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북한 조성길 대사대리가 2달 전쯤 잠적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지만 그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조 대사대리가 미국 망명을 원하고 현재 이탈리아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이탈리아 당국이 미북 정상회담을 고려해서 이 보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가 북한 조성길 대사 대리의 망명 신청 과정을 3개면에 걸쳐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조성길은 북한 대사관을 이탈한 뒤 미국 망명을 원한다며 11월 중순 이탈리아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정보당국은 미국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병 처리를 협의해왔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성길의 잠적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외교부는 조성길의 망명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보호하고 있지도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문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조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것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김정남 피살 이후 아들 김한솔의 도피를 도왔던 천리마 민방위도 6개월 만에 새 글을 올렸습니다. 천리마 민방위는 은밀히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알 수 없는 숫자도 나열했습니다. 조성길 잠적이 알려진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조성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후보 장소를 직접 다니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CNN 방송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시아권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10일 미북 간 첫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몽골, 평양, 판문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경호에 유리한 싱가포르가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CNN은 미 행정부가 2차 미북 정상회담 후보지 사전 답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전문가와 외교관들 사이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미국 하와이와 1차 회담 때도 거론됐던 남북 비무장지대가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면서 아시아권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김 위원장이 유학했던 스위스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리가 멀다며 탈락시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짧은 기간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새해부터 대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실무팀이 개최지 답사라는 구체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에 비춰 2차 미북 회담이 곧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버스를 개조해 만든 캠핑카에서 잠을 자던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습니다. 4명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오선일 기자입니다. 휴게소 주차장에 버스와 경찰차, 소방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급히 움직입니다. 오늘 아침 7시 6분쯤 전남 고흥군 한 휴게소에 주차 중인 캠핑카에서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4명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77살 할아버지가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주에서 출발해 어젯밤 9시쯤 휴게소에 도착해 잠이 들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좀 모시는 환자를 내부에서 모셔가지고 밖에 바닥에다 누워놓고 사람 난 죽은 줄 알았어. 숨을 쉬는데 거기 의식이 없더라고. 경찰은 캠핑카 화물칸에 있는 석유연료 소형 발전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들고 탔잖아요, 난방유처럼. 그 연기가 일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경찰이 화물칸의 발전기를 1시간 동안 시험 가동한 결과 캠핑카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18ppm까지 올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오래돼 이음새 부분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 외부로 빠져내서 수도감도 있을 거고 그 사이로 들어간 것 같아요. 버스가 낡고 또 낡으면은 우리가 이음새 이런 데가 막 부식돼가지고 빵꾸 나거든. 사고가 난 캠핑카는 지난 2015년 관광버스를 개조해 만들면서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20대들이 지적 장애인을 한 달 동안 온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 덕분에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주택가 원룸입니다. 이곳에서 한 달 가까이 폭행과 비명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2살 정모 씨 등 2명은 자신의 원룸에서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지적장애 5급인 23살 김모 씨 등 2명을 폭행했습니다. 10대 남녀 4명도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일자리를 주겠다며 유인한 뒤 수시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화상도 입혔습니다. 김 씨는 보복이 두려워 달아나지도 못했고 경찰에 신고도 못했습니다. 거의 매일 맞았어요. 때려갖고 기자님께 막 신비소설 들었던 게 바로 이래서 숨쉬더래. 경찰 조사 결과 정 씨 일당은 김 씨 이름으로 휴대폰 4대를 개통시킨 뒤 소액 결제 등으로 5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김 씨가 성추행을 했다며 부모에게 찾아가 합의금까지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정 씨를 구속하고 공범 5명을 입건했습니다. 가혹행위를 하셨어요? 경찰 조사 결과 정 씨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민주당의 친문 핵심 인사인 최재성 의원이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당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해찬 대표 취임 이후 당의 방침에 처음으로 반기를 든 셈이어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사선의 친문 핵심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복당 신청은 무겁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면 구정치라고 공개 반대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입복당 신청을 거두어 주시기 바란다며 철회하지 않더라도 당 지도부가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당장 의석 2석을 늘린다고 달라질 것이 없고 민주평화당의 반대 등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협치는 하지 못할 망정 관계를 작심하고 깨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 두 의원의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당내 인사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당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는 오는 9일 첫 회의를 엽니다. 당원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꽤 많아요. 전원 다 한 다음에 결론을 날 거니까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최재성 의원의 목소리는 이해찬 대표 취임 이후 당 지도부 방침에 반기를 든 첫 사례여서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말을 친문 핵심인 최 의원이 대신 해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공영방송인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쳐져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걸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KBS가 편파 보도로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KBS 수신료는 매달 2,500원씩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 납부됩니다. TV 수상기 소지자는 KBS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방송법 제64조 규정 때문입니다. 한국당이 이 조항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이제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리고 수신료를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잃어버렸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언론 본연의 정부 비판 기능은 완전히 상실됐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땡몬 뉴스와 북한 김정은을 미화하는 보도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앞서 KBS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KBS 수신료 납부 방식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KBS는 방송법 제56조는 공사의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한다고 명시해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수신료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공영방송의 설립 취지와 성격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최근 공개됐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2배 이상 급등한 지역도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건 이미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정부가 땅값을 평가하는 민간 감정평가사들을 압박해서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제곱미터당 9,13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8,300만 원이 됩니다. 작년에는 이곳 공시지가가 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2배 이상으로 급등한 겁니다. 서울 중구와 강남, 용산구 등 땅값이 비싼 곳들 모두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시가격 급등이 정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국토부 담당 A사무관이 민간 감정평가사 20여 명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넘는 고가 토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70%까지 한꺼번에 올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세금 폭탄에 따른 민원을 우려하자 A사무관은 정부 방침이라고 하라고 답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은 한 감정평가사는 해당 사무관에게 불려가 이른바 집중점검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감정평가사는 인격적 모독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가 가격에 대해서 높게 또는 낮게 평가라고 가정할 수는 없고요. 국토부는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지침을 내린 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강동원 기자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부동산 가격 공시는 국토부 장관이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정부가
공시지가의 가이드라인을 준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공시법 3조를 보면요. 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할 때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자, 다시 말해서 공시는 국토부 장관 이름으로 하지만 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이 감정평가사의 고유 업무라는 거죠. 이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누가 최종적인 주체다. 다시 말하자면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가를 결정하는 건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거다 이 얘기죠. 예.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감정평가 법인들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보통 감정평가협회에서 일정 규모가 넘는 중대형 법인들을 뽑아서요. 하나의 필지에 2곳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평가 금액이 각각 나오게 되면 이 국토부가 평균을 내서 가격을 고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 리포트를 보면 국토부 공무원이 감정평가사들을 불러놓고 공시지가의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평가사들 입장에서는 이 정부의 업무를 위임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국토부는 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아무리 예시로 감정평가 금액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이 평가사들 입장에서는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겠죠. 전문가들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정평가사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보수나 이런 문제들을 국토교통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갑과을 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땅을 굳이 지목해서 예시로 된 건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앞으로 4, 5년에 걸쳐서 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 시세의 70%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죠. 자, 일단 비싼 데부터 올리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이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보유세를 더 내기 때문인데요. 이 공시지가로 평당 1억 원이 넘는 땅을 소유한 건 부자들일 테니까 이 부자들한테 먼저 세금 부담을 지어서 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 이 결국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등 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자들이 일단 세금 많이 내고 그 세금을 없는 사람들에게 전가한다 이런 얘기죠.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세계 증시가 중국발 애플 쇼크에 줄줄이 폭락했습니다. 중국 시장이 부진한 탓에 1분기 실적이 저조할 것 같다고 애플이 자체 전망을 내놓은 게 주가 폭락에 방아쇠를 당긴 셈이 됐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시작은 애플 쇼크였습니다. 애플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치를 9%나 낮춘 겁니다. 애플 주가는 하루 만에 10% 가까이 폭락했고 대장주의 하락에 미국 3대 증시 지수 모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문제는 애플이 부진 이후로 중국 경기 둔화를 지목했다는 겁니다. It's clear that the economy began to slow there for the second half. And what I believe to be the case is the trade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put additional pressure on their economy. 중국발 애플 쇼크는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장중 한때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올해 첫 개장일인 오늘 2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1.5%씩 하락했습니다. 다만 오전 한때 1990선까지 무너졌던 코스피는 반등하면서 2010선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 아니면은 그런 진행 상황을 좀 더 체크하시면은 다음 주나 단기적인 방향성을 좀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될.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불안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의원이 하원 의장으로 8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의회 개원 첫날부터 국경장벽 예산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의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민주당 의원이
제116대 하원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2007년부터 4년간 미국 최초로 여성 하원 의장을 지낸 펠로시 의장은 78살의 나이로 8년 만에 하원 의장직에 복귀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The president cannot hold public employees hostage because he wants to have a wall that is not effective.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장에 깜짝 방문해 장벽 없이는 국경 안전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essentially, we need protection in our country. We're going to make it good. The people of our country want it.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한 펠로시 의장은 내년 11월 민주당 대선 승리를 목표로 2년 임기 내내 백악관을 강하게 견제할 전망입니다. We shouldn't be impeaching for a political reason, and we shouldn't avoid impeachment for a political reason. 이날 의회에서는 펠로시 의장의 손녀가 폴짝 뛰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요즘 식당은 음식 맛도 맛있어야 하지만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SNS 때문이겠죠. SNS 사진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가름될 정도라는데요.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밤하늘 아래 노란 초승달.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달 위에 앉아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한 요리 주점이 야심차게 설치한 포토존입니다. 네, SNS 뉴스피드에 뜬 이쁜 사진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나 이런 핫플에 왔다라는 인증 남기고 싶어서. 이곳을 대표하는 메뉴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소주를 부어 먹는 한라산 모양의 케이크 등 음식들도 먹는 재미에 찍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대형 액자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출입문입니다. 커다란 현대미술 작품이 들어간 독특한 회전문으로 이 카페는 단숨에 한남동에서 유명한 장소가 됐습니다. 다양한 사진 작품이 걸린 이곳은 갤러리형 카페입니다. 특징이 아주 강한 미술품을 보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좋아하시고. 분홍색을 테마로 내세워 외국인 관광객까지 찾아오는 명소가 된 카페도 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good for addict of Instagram, of a coffee, and we like pink. I think it's really beautiful. 찍혀야 산다. 특색 있는 포토존과 예쁜 음식 플레이팅이 외식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란에 있는 2500년 전 페르시아 왕궁터에 기다란 부조 벽화가 있습니다. 28나라 사신들이 선물을 바치러 오는 조공행렬인데요. 그런데 이 암사자는 젖이 퉁퉁 부른 채 끌려가면서 앞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자신의 처지보다는 뒤에 안겨오는 새끼들이 걱정돼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청도의 운문사를 가면 대웅전 앞을 지니는 한 쌍의 사자 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암놈일까요? 정답은 오른쪽입니다. 새끼가 가슴에 안기듯 이렇게 붙어 있죠. 부처를 수호하면서도 새끼를 보살피는 모습에 절로 미소가 솟습니다. 이처럼 동서고금 인간과 짐승 가리지 않고 모성은 위대한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년 메시지에서 현대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가라앉힐 해독제로 모성을 제시했습니다. Mostrarsi cattivi talvolta appare persino sintomo di fortezza, ma è solo debolezza. Abbiamo bisogno di imparare dalle madri che l'eroismo sta nel donarsi. 교황은 모성애를 단순한 감정으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어머니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자고 했습니다. 교황의 말씀대로 모성의 힘이 얼마나 불가사의한지를 보여주는 우리 주변의 사연 하나 곁들이겠습니다.
얼마 전 법원이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숨져가면서도 아들인 피고인에게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했다는데 부끄럽지 않느냐고. 법관이 아들의 진술서를 보고 한 질타였다고 합니다. 유대 금원집 탈무드에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다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무조건 무한정한 사랑을 모든 사람이 가슴에 새긴다면 세상의 분열과 혐오, 절망은 동행과 공감, 희망으로 바뀔 겁니다. 교황이 이 시대의 모성을 떠올린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을 겁니다. Di oggi dove rischiamo di perdere il figlio è essenziale l'abbraccio della madre. 먹고 사는 일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한 젊은이가 국가를 상대로 양심을 호소하는 지금 우리의 답답한 사정도 어쩌면 어머니의 사랑, 모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월 4일 앵커의 시선은 어머니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였습니다. 네, 호남을 제외한 전국의 건조특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건조경보에다가 강원 산지 쪽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불이 번지기 쉬운 날씨입니다. 주말에 등산 많이들 가실 텐데요. 산불 주의 당부드립니다. 주말에도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 강력한 한파는 아니지만 한겨울 추위인 만큼 추위 대비는 계속해서 잘 하셔야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는 한파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 이 지역으로는 최저 기온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 이어지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대구, 전주 영하 2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도, 광주, 창원 7도, 부산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맑겠고요. 미세먼지 보통 수준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농도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 제주는 밤사이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동해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위가 더 풀리겠고요. 문제는 건조한 날씨입니다. 계속해서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4일 금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